시련과 고독의 땅이라고 불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최근 역사,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현대사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논란을 일으키는 동시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필라델피아. 뭐야? 뭐지? 뭐야? 그렇죠? 뭐야? 좀비야? 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 에? 에? 이게 뭐예요? 뭐 아픈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인가? 퍼포먼스. 실제로 에? 진짜 심각하다. 왜 저렇게 멈춰 있죠? 이거는 좀 뭐야? 남낭 특집이야? 뭐야? 에?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 아니에요. 이거. 영화는 아니고 실제 이야기. 실제예요? 실제 장면으로 저 연기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저 연기가 아니야? 어머나. 뭐야 무슨 일이야?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로? 뭔가 후유증 같은 느낌인데? 금병이나 뭐. 아니 근데 그 병이 있으면 보통 집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가 멈춰서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서 있는 게 이해가 아니 저 안 가네요. 정도면은 거리를 다니면 안 되는 상태 같은데 제가 맞아요. 보기엔. 그렇죠. 예. 병원에 있을 법한 분들이 지금 길거리를 행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매우 심각한 상태인 듯 보이는데요. 마치 좀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맞아요. 장면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펜타닐이라는 약물에 취해 있다는 건데요. 아 마약이에요? 아 좀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2020년과 2021년에) 교통사고, 총기 사고 등을 제치고 코로나 감염을 빼면 미국인 사망 1위의 원인으로 등극했을 정도랍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초 이래로 아편,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마약에 침식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마약들 대체 다 어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야. 21세기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 유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웃나라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입니다. 국제 마약계에 말하자면 양대 산맥과도 같은 나라인데요. 맞아요 유명하더라고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이제 마약 밀매 조직들의 존재 때문에 매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나 도시 목록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위험한 국가로 만든 마약 조직의 활동과 그 역사적 배경을 벌거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마약의 제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걸까요? 그 인연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후반에 멕시코의 시날로아라는 서쪽에 있는 지역에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인들이 이주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중국인들은 어떻게 멕시코에 오게 된 걸까요? 뭐 노동하러 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자리를 일종의 찾아서 세계적인 지역 간의 이동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른 세계화 시대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멕시코의 서부 해안지대, 페루의 친차섬까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주했고요. 철도 건설에 투입되고 농업 노동자로 활동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아편? 있겠죠. 양귀비 그렇죠. 같은. 예, 양귀비, 아편 양귀비 종자였다고 하는데요. 아편 전쟁에서 배운 그 아편. 예. 오늘날 멕시코 마약의 역사는 중국인들이 가져온 아편 양귀비 종자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에서 19세기 말부터 아편이나 마리화나가 재배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 가사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씨, 네. 네, 라쿠칼라차 노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예. 혹시 앞부분만 살짝 너무 잘 들려주실래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예. 마리화나. 마리화나 가사에 마리화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리화나 이제 피우는 거. 라쿠칼라차라고 하는 게 번역을 하면 바퀴벌레라는 예, 바퀴벌레죠. 바퀴벌레가 피울 마리화나가 없어서 걸어갈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와 이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신나게 불렀던 거야? 아니, 제가 그러니까 멜로디는 되게 익숙한데 가사를 처음 들었어요.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marihuana que fumar. 사실 이 노래의 배경을 보면 1910년대에 멕시코에서 벌어졌던 큰 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노래에도 나올 정도로 멕시코에선 아편이나 마리화나의 복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는 미국과 멕시코 간 두 나라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매우 느슨한 편이어서 이 마약들은 미국으로도 흘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서북부 지역이랄까요? 또는 중북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1970년대 초부터 생아편, 마리화나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업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체계는 매우 단순한 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구역을 가리켜 플라사라고 불렀는데요. 영어식으로는 플라자라고 할 수 있죠. 플라사. 당시 플라사의 규모는 작은 마을이나 도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그러다가 국경 도시 티후아나가 마약의 유입 경로로 자리 잡게 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리화나의 양은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늘아 씨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이 저 그 마리화나를 얼마나 피운 거예요? 전체 마리화나 소비량의 50%에서 60%가 멕시코산이었고 마리화나를 그 사용하는 사람이 숫자는 150만 명을 넘었대요. 150만 명? 예, 엄청 많이 배웠죠. 엄청 많이 했네요. 예. 이 시기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였을까요?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히피 문화인가요? 히피네, 히피. 네. 사진 보니까 바로 히피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는 모양인데요. 히피 문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자유로운 복장, 또 평화를 상징하는 꽃,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 또는 전쟁 반대, 그리고 마리화나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당시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마리화나를 많이 복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마리화나뿐 아니라 다른 마약 복용도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시 미국이 여전히 치르고 있었던 역사적인 전쟁, 베트남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부상을 통해서 굉장히 아프면 결국 그걸 참기 위해서 진통제를 이제 맞게 되겠죠. 그런 마약성 진통제에 익숙해져 있던 참전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마약을 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졌던 것인데요. A congressional report has estimated that 10 to 15% of American servicemen in Indochina are heroin addicts. 이런 모습을 매우 불편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네.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1971년 6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This will be a worldwide offensive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sources of supply as well as Americans who may be stationed abroad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국가 차원에서 나선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저걸 지금까지 하겠어요. 인정하는 마약 거네요. 근절을 그 위한 얼굴 문제라는 표정이 거. 어때 보이죠? 너무 어두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단호해 나셨어요. 보여요. 예. 그의 발표문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마약에 대처하는 닉슨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강력했죠. 매우 강경했고 마약을 공공의 적 1호, 퍼블릭 에너미 1호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닉슨은 1969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또 멕시코인들의 이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차단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특히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73년 7월에 이 조직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DEA라고 하는 DEA. 마약 단속반. 그러니까 마약 전담 번역을 하면 경찰관이죠. 미국의 마약 단속국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따로 생길 정도로. 예. 미국에서는 이 DEA가 엄청 잘 알려진 조직이에요? 그렇죠. 뭐 드라마 미드를 보면 항상 I talk to the DEA and they said they're gonna 그 항상 저런 그런 약자도 나오고 경찰보다는 뭐 또 다른 군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 가서 어떤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인터폴 카르텔의 같은- 보스 검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1976년에 멕시코 군인 1만 명을 지원하게 된다. 바로 콘도르 작전입니다. 콘도르 작전을 통해서 미국의 DEA는 멕시코의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마리화나 초목에 제초제를 뿌리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 1977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3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마리화나 밭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 시사 주간지 기사 내용에 코카인은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다. All American Drug.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 강한 눈보라처럼 몰아친다. 코카인에게 붙은 일종의 별칭 같은 게 화이트 레이디라는 맞아요. 것이죠. 와일드 레이디 있죠. 네. 그리고 당시 포드사 연 매출이 약 370억 달러였는데 미국 내 코카인 정매출이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네, 진짜 그 대기업 매출 수준이랑 비슷한 거네요, 진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코카인이 크랙이라는 형태로 아. 미국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데요. 이 크랙은 기존 코카인과는 달리 흡입하는 즉시에 환각 효과가 나타났고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격이 좀 더 저렴했기 때문에 부유한 이들이 아니어도 구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미국에서 크랙을 사용한 사람들이 160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It's just like, getting cookies at a store. You can go anywhere and get it. Good to go, good to go. Take him, move in. Get out of the ground, here we go. Each one of those is what? Is this yours? It's everybody's. What do you mean it's everybody's? I have been trying to stop, okay? I've slowed down a lot. But it's not just something I can just stop and do right then and there, I'm sorry. I'm not like everybody else. I just can't go and stop. 미국이 그럼 뭔가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어요? 예,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역시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을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Drugs are menacing our society. 37 federal agencies are working together in a vigorous national effort. And by next year, our spending for drug law enforcement will have more than tripled from its 1981 levels.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마약 정책의 특징은 군사화와 공급 축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마약 생산지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마약 재배 단계부터 싹을 자르는, 즉 원천 봉쇄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 문제에 레이건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 낸시 레이건까지 나서게 되는데요. There's a drug and alcohol abuse epidemic in this country, and no one is safe from it because it's aimed at destroying the brightness and life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United States. And when it comes to drugs and alcohol, just say no. So won't you join us in this great new national crusade? 이게 마약 퇴치 노래예요? 일종의 캠페인 영상인데요. 네.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매직 존슨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TV에서. 네. 지금 보셨듯이 계속 반복되는 멘트가 있죠. Just 예. say no. Just say no. 낸시 레이건은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 캠페인은 마약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 슬로건, 구호는 1980년대를 풍미하고 대표하는 정치적인 구호가 되었죠. 이렇게 레이건 정부는 마약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또 구사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마이애미 쪽으로 오는 밀매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레이건의 조치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카르텔이죠. 에스코바리죠. 예, 메데인 카르텔. 맞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었는데요. 그들의 운송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콜롬비아 카르텔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역사를 바꿔놓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라는 인물입니다. 이것도 머그샷이네요. 펠릭스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설명할 때 보스 중에 보스. El jefe de jefes. 예, 바로 두목 중에 두목,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초석을 다진 사람인 거네요. 맞습니다. 펠릭스는 1970년대 중반에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과달라하라를 중심으로 한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수장이 되었던 인물인데요.
그의 전직이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설마 막 뭐 마약 단속반 출신 아니죠? 아니야. 정답. 지원 씨. 문제 아니지? 예, 퀴즈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손을 드셨으니까. 순간 문제인 줄 알았어. 경찰인가? 경찰인가? 정답입니다. 와. 그의 전직은 바로 멕시코의 연방 사법 경찰이었습니다. 야. 경찰이 어쩌다가 경찰 출신이 범죄 조직을 말하자면 창설했다 또는 강화했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데 이렇게 거물이 된 거예요? 이 펠릭스 가야르도의 등장 이전까지 멕시코 마약 사업에서 코카인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멕시코에 코카인. 그냥 마리화나. 그냥 마리화나. 아편과 마리화나. 하지만 펠릭스는 미국의 마약 수요와 또 콜롬비아의 상황 변화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인들이 찾는 마약이 마리화나나 헤로인에서 코카인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미국의 압박으로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배송하는 해상 루트가 막히고 있었다는 점을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펠릭스는 플라사의 우두머리들, 수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대신 이제 코카인의 시대가 온다. 콜롬비아로부터 코카인을 들여와서 미국으로 배송하려면 멕시코 내의 플라사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결국 펠릭스는 플라사 보스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고 멕시코 마약 유통망을 통합하고 그 유통망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1980년대 중반에 원래 직접 미국으로 운송을 하고 있었던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에게 멕시코를 통한 새로운 육상 루트를 이용하자라는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콜롬비아 카르텔의 답은 오케이였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카르텔은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코카인 배송의 브로커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코카인 1톤 요것을 간단한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반죽으로 만들면 그것이 $800에서 $1000 수준으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화 과정을 거치고 멕시코에 도착하면 $10,000에서 $20,000까지 뛰게 됩니다. 와. 10배로 뛰어버리네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 가격, 즉 미국의 길거리에서 팔리는 수준을 추산해보면 또는 $120,000에서 $150,000로 상승한다고 하죠. 자, 이런 코카인 유통 경로는 198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면서 펠릭스는 그 이용료를 상당히 두둑하게 챙기게 되겠죠. 와, 말도 안 된다. 한마디로 펠릭스와 그의 조직인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펠릭스 가야르도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펠릭스의 동업자로 라파엘 까로 낀테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낀테로라는 사람이 소유한 1000헥타르 규모의 마리화나 농장을 멕시코 당국이 급습해서 불태워버린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불태워버린 마리화나의 양은 약 1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1억 6천만 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솟구친 킨테로는 당시 위장 잠복 중이던 DEA 요원 엔리케 키키 카마레나를 납치했고 고문 끝에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 코몬을 했던 그 집 뒷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시체를 버리고 갔는데 그냥 대놓고 네 근육이 드러나 있었고 저기 창도 그렇고 다 그냥 시체 내부 기관들이 다 네, 나와 있었고 맞아요. 나와 있었고 머리 쪽에서도
드릴로 구멍을 뚫는 그런 흔적까지 있었는데 뭐 거의 악마적인 범죄인 셈인데요. 너무나 비인적인 방법으로 고문을 했었던 거죠. 예,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명분이 생겼다 아닙니까? 명분. 그렇지, 뭐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명분이 확실히 생겼. 또 기회이기도 한 셈이죠. 뿌리 뽑아야죠. 우선 레이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요. Enrique Camarena Salazar, Special Agent of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was conducting an undercover investigation in Guadalajara, Mexico, to smash a ring of drug traffickers. He was kidnapped, tortured brutally, and killed. In the crusade for a drug-free America, these heroes gave all that they had and all that they were. Let us do all that we can to honor their memory. 아까 그 영부인과 함께 찍었던 Just Say No 영상과는 톤도 다르고. 그럼요. 지금은 정말 뭔가 이 슬픔과 분노를 이렇게 삭히고 있는. 네. 뭔가 진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진짜 보여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이 약물 꼭 얘기하는 느낌. 네.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까마레나 요원을 추모하고 또 미국을 마약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곧 응징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국가 간의 문제 아니에요? 예. 멕시코와 미국. 예. 멕시코와 미국. 그럼 일단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카마레나 살해 사건에 대한 응징을 가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 이것을 요구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맞아. 그걸 압박해. 정답. 이것 지원 씨. 죽인 사람 내놔라. 존말할 때. 가해자를 찾아서 미국으로 송환해달라. 오답입니다. 아니요? 정답. 규현 씨. 미국의 요원들이나 이런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멕시코 내에서 수사할 수 있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정확한 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맨날 맞추네요. 어떻게 정확한 답. 지금 시청자를 쏘는 거예요? 지금 예민한 주제인데. 사랑의 총알을 썼어요. 사랑의 총알을 쏘신 거죠? 네, 사랑. 미국은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서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고 멕시코 내에서 무장 추적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1985년 3월에 FBI 요원들이 파견돼서 사실상 멕시코 경찰과 또 군병력 일부까지 지휘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카르텔 두목들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특히 까마레나의 납치 용의자로 지목됐던 3명을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킨테로도 이 과정에서 체포됐고 결국 그는 DEA 요원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DEA 요원 살해 사건에 연루된 마약 카르텔들을 처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숨진 요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86년 10월에 새로운 마약법, 마약 남용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 중에 마약 단속을 위해서라면 당사국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 나라의 영토에 가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 사건 이후로 미국 DEA 요원이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못 건드리는구나 이제. 멕시코의 마약왕 그 펠릭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사이에 그래서 펠릭스는 미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잠적을 했는데 그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그 카르텔 영역을 조직의 부하들이나 자기의 친척, 지인들에게 분할해 준 것인데요. 그 뒤 과달라하레 카르텔은 티후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또 멕시코만, 골포라고 부르는 시날로아 등등 여러 곳의 카르텔로 분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의 조직 분할 작업은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독으로 하다가 독점으로 하다가 아예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프랜차이즈를 냈네. 아주 효과적인 비유였는데요. DEA 요원이 살해됐는데 또 미국이 강하게 거기에 응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마약 카르텔을 곳곳에 확산시키는 또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씨, 그 펠릭스는 절대 안 죽어도 안 잡혀요? 그 89년 4월에 그때는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아. 드디어 잡혔는데 그때는 이제 징역 40년 받았었어요. 한 28년 정도 됐었을 때 다시 그 재심이 진행이 돼서 37년 추가됐다고요? 네, 징역이. 네. 그러면 총 못 나가죠. 77년형이에요? 그렇죠. 못 나가죠, 그냥. 재심은 누가 신청? 본인이. 네. 본인이 신청했다가 그걸 신청해가지고 37년이요. 셀프. 셀프로. 셀프요, 셀프. 거기가 편안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